박원순 제안 문건, 네, 확인됐죠? 이 제안 문건이 등장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고소해서 최근에 뉴스의 중심에 서 계신 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서울시 잘했다고 광고하러 나오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서울시장이 그렇게 한가한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광고하러 나오셨어요. 그러네. 뭐, 맞겠죠. 그때 나오셔가지고 네. 실컷 광고하고 하셨고. 자, 오늘은. 광고 잘 못한다고들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예. 예? 아마 그때는 그랬나 보네요. 그때는 저희가 초청한 게 아니고 직접 나오신 거예요. 예. 광고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시간을 비워서. 자, 오늘은 근데 아주 심각한 정치적 정쟁의 한 가운데 서 계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최대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 예, 그러면서 박 시장님이 먼저 노무현 얘기를 꺼냈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반박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꾸 거론되고 있고 하는데 우선 정진석 의원이 박 시장님 발언에 반박한 것에 불과하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우리가 역대 우리 정부를 책임진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통령은 없었잖아요. 예. 그만큼 정치적 압박과 엄해와 공격이 있었던 거죠. 전진석 의원의 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 있었던 모든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저는 생생히 기억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진실을 확대하고 왜곡하고 또 엄해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살로 몰아간 말하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식 살인이다 이런 말까지 그 당시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체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신 이유는 그리고 또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이유는 사실은 삼선을 위해서 그런 거다. 삼선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물로 삼은 거다라고 바로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한 하태경 전 의원이 여기서 얘기했고 그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민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전직 대통령을 제물로 삼을 만큼 서울시정을 잘못해오지 않았다. 그렇게 삼선을 그렇게 할 만큼 우려할 만큼 그거 없이도 저는 서울시장을 잘못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물로 삼지 않아도 삼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랑이십니까 동시에? 네, 이건 뭐 해석 기술이 많이 드셨네요. 네. 제물로 삼은 게 아니다. 그러면 왜 고발하셨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좀 전에 저는 그 정진석 의원의 그런 발언이 사실은 여전히 그 개인에게는 정말 커다란 상처를 주는 말이잖아요. 유가족들에게도 상처를 그럼요. 주고 지지자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이야기고. 네. 예. 아니 뭐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난 시기에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게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저 개인과 가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또 정말 정치 개입,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의 사전에서 없애야 된다고 하는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이 대명천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문건을 실제로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보도는 많이 됐고 그런 문건이 있었나 보다 하는데 문건이 작성된 게 이제 당선된 직후예요. 당선되자마자 이 문건이 작성된 건데 우선 문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요. 그거 뭐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좀 사실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긴 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박원순 시장 죽이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총동원 하고 그 영향력을 미쳐서 박원순이라는 사람 또 박원순 시장이 펼치고 있는 시정을 회방하고 방해해서 성공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런 어떤 정경련 같은 조직도 활용하고 또 보수 단체들로 하여금은 데모하게 하고 엄해하게 하고 뭐 언론에서는 또 그런 걸 많이 보도하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들어있죠. 감사원, 행안부, 뭐 검찰, 경찰, 국정원 등등등 다 동원 하도록 하는 문건인데 실제로 그걸 이런 문건을 보시기 전에 이게 이상하다. 이걸 피부로 느낀 구체적 사례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건,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에 나타난 여러 그 전략과 행동, 실천 방안들이 그대로 다 실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박원순 시장을 제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저와 가족들의 이런 엄해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서울시가 그 당시 시민들의 지지를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행했던 여러 정책들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청 앞이나 아니면 뭐 어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19번이나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실행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지난 한 6년 동안에 서울시장으로서 어디 뭐 방송에 특히 KBS나 MBC 같은 이런 공중파 방송에 좋은 글로 나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뉴스로. 그러니까 그 왜 보면 뭐 저희들이 그 당시 친환경 부산급식이니 또는 복지 확대라든지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수많은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 지지한 그런 정책들을 좌편향으로 몰아가지고 계속 공격했거든요. 그게 뭐 그리고 또 개인이나 또는 가족들의 문제, 특히 우리 아들의 어떤 뭐 병역 의혹 뭐 이런 걸 갖고 사실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나 뭐 이런 오프라인이나 뭐 이 관계없이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지독하고 이 처절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을 해댔죠. 가족들이 이런 공격으로 이거 시장님이야 정치인이고 시장님이니까 이 직업과 직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고난이라고 받아들여서 가족은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정치인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런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의 공격을 엄해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이게 보통 예컨대 댓글들에도 그렇게 잔인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저주가 있죠, 보통 저주.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 뭐 심지어는 정말 처절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에 심장에 이렇게 그 주는 충격들이
상처들이 사실은 뭐 심각한데 어쨌든 그걸 또 이렇게 무력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도 참 힘들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뭐 가족들이 더 또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또 함께하는 뭐 그런 것들도 생겼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번 사건은 사실 저는 지난 우리가 시기에 이룩한 민주주의의 그런 성취라는 것을 완전히 공허하게 되돌리는 후퇴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나 이럴 때 왜 중앙정보부. 네, 그러면 사실 뭐 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정말 힘이 센 조직이었잖아요. 근데 그 조직들이 한 게 결국은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이 정치 공작하고 그래서 야당 무너뜨리고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을 강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987년 민주화가 되면서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온 국민이 합의했던 것인데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완전히 복원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시장님이 이제 고발하고 또 최근에 이제 국정원 TF나 통해 가지고 적폐청산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게 피가 피를 부른다, 뭐 이게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 막연한 가능성 가지고 고소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제가 당한 피해만 해도 이게 엄청나고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당시에 뭐 문화예술계에도 그 블랙리스트라든지 뭐 이렇게 대상이 돼가지고 사실은 방송인이나 연예인이 이런 방송에 못 나오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개인의 삶을 말하자면 완전히 잃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두려워해요, 아직도.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또는 한 번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뭐 북한과의 관계에서 정보를 취득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라고 하는 국정원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지속적으로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한 일종의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우선 몰랐을 리가 없고 네. 더군다나 뭐 지금 원세훈 재판이라든지 또는 이번 그 국정원 이 적폐청산 TF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미 뭐 여러 가지 그 BH 보고사항이니 예. 뭐 VIP 1일 보고라든지 이런 문건들에 이미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검찰이 조금만 수사하면 네. 뭐 금방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전직 대통령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 건으로? 법률가시니까. 저는 법 앞에는 만인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법을 위반했냐 아니냐의 문제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대한민국의 법을 거미줄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놈은 다 뭐 거미줄 해치고 그냥 도망가고 네. 힘없는 사람들만 그 법의 재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행위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근간을 무너뜨린 그야말로 아마도 가장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부인할 텐데요, 아마도. 나는 몰랐다. 아래 밑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이게 당사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아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드러나고 있는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뭐 과거에 이제 권력의 신여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지만 사실 그 박원순 제안문건이라는 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그것이 폭로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사실 고발도 하고 검찰에 했는데 제대로 안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이런 적폐청산이나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광범한 요구에 기초해서 탄생한 정부잖아요. 특히 지난 겨울 거의 연인원 1,6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외쳤던 그런 목소리, 그런 요구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인데 거기에 따른 검찰도 당연히 제대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원세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련해가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결국 보고할 대상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나는 보고하지 않았다. 내가 당한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본인한테서 꼬리를 끊어버리면. 제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이렇게, 파묻었다고 꼬리가 안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요즘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지금 캐비넷 문건이라고, 거기도 또 저와 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면, 그리고 이미 드러난 것, 아까 BH1일 보고라든지 VIP 이런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문건들이 이미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수사가 시작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뉴스공장을 시작한 이래로, 예. 가장 올바른 이야기를 가장 숙연하고 재미없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여기서 약간 틀어서 시장님 왜 이렇게 괴롭혔을까요? 정치인들 이렇게 많은데. 그건 그쪽에 물어봐야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요. 그렇게 미웠을까요? 시장님이? 미웠던 아니면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네? 두려웠다고요? 네. 왜 두려웠을까요? 시장님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를 높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가 2011년이죠? 예. 네, 그때 제가 보궐선거 당선될 때. 드라마틱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 당시 후보. 하고 싸워서 사실 그때 제가 어떤 조직이나 무슨 뭐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그 당시 선거 유세에 많이 참여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의 흐름이 확 바뀌었죠. 정치의 흐름이 박원순 쪽으로 가고 있었다? 아니면 꼭 저쪽이라기보다는 적어도 그 당시 한나라당이 민심 위반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어서 예정되어 있었던 총선이라든지 또 그 얼마 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위기감을 굉장히 저는 느꼈던 게 아닌가. 대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부상했기 때문에 기세를 꺾어놔야 된다. 그런 거였겠죠. 그리고 저와 저를 또 상징하는 예컨대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정치 세력과의 어떤 큰 문제의식을 가졌겠죠.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어진 건데 그 뒤로는 점점 인기가 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로 제가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나요? 왜 그때 힐링 캠프라고 거기 녹화 예약까지 다 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아마 저는 글쎄요.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나올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네. 그냥 인기가 없어서 취소한 거 아닐까요? 그쪽에서? 예. 정말 재밌게 질문하시네. 아니, 충분히 제가 10분간 그동안, 당하신 일에 대해서, 사실 이런 얘기 할 때는 본인이 당한 거라서 흥분하기 마련인데, 어쩌면 이렇게 차분하고 또박또박 남 얘기하듯이 올바른 얘기만 숙연하게 하시는지. 사실은 제가 왜 좀 전에 흥분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까. 다 네. 지나갔습니다, 근데. 벌써 여러 번 얘기를 제가 해서. 그런데 정진석 의원 얘기 중에
이게 부부싸움으로 뭐. 네네, 그랬다. 자살했다. 저는 정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입는 그 네. 마음의 상처라는 거는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리고 뭐 자신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14 이 정상회담 예. 그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권양숙 여사님 뵀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잠깐 인사 말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굳굳하게 견뎌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제가 했는데요. 정말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겪어보셔서 아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직접. 저는 정치이기 이전에 또 정치인이기에 앞서서 정말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사실도 물론 아니지만 사실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 문제도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왜 동방정책이라고 브란트 수상이 네. 취한 정책을 그 이후에 정당이 바뀌어도 이게 민족 문제니까, 민족 공동체 전체 문제니까 어떤 당리 당략을 떠나서 그걸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통일 문제나 남북 문제나 이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풍토는 어쨌든 사라져야 된다. 저는 이번 박원순 제안문건이나 또 국정원의 비리 문제는 결코 이거는 여도 야도 너도 나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국가의 근간의 문제거든요. 또 너무 심각했나요? 아니면 이미 충분히 심각했기 때문에요. 예. 저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가 네. 맞습니다.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국정원의 국정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들, 사정기관들 전방위로 당하셨는데 지난 대선 기간에 경선의 자살골은 국정원의 작품인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 하나 해두고요. 왜 그렇게 자꾸 나를 공격하는 모드로. 공격이 아니고. 자살골을 한번 차신 적은 있으시죠. 예. 제가 사람이 또 하다 보면 자살골도 또 넣게 되죠, 그 얘기 해놓고. 네. 그렇지만 서울시는 이렇게 잘했다. 나오신 김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몇 마디는 하고 가셔야죠. 그런 탄압과 그런 공작과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박원순 제안 문건과 그다음에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 박원순 저격 특위라는 것도 그것도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을 두려워한 건 사실이에요. 저쪽에서. 예.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 우리 서울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말하자면 그건 내가 잘해서라고 해주세요. 아니 신뢰를 그래도 잃지 않았던 것이고 신뢰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가장 잘한 거 한 3가지 정도만 제목만 얘기해 주시면요. 서울시가. 아이 그거 지금 새삼스럽게 얘기합니까? 다 아십니다. 시민들은. 잘 몰라요. 아니 내용 말고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아니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네. 서울시의 정책을 다 가져가서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정부가 서울시를 다 베꼈다. 도시재생,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그동안 정말 집중해서 이룬 성과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도 저는 그런 걸 갖고 가져가서 전국화하겠다. 이건 참 잘하신 거죠. 서울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정부가. 그 정도로 서울시가 잘해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 나 때문이다. 그렇게 또 해석하십니까? 예,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동네라서. 요 동네. 최근에 서울시가 한 일 중에 요거 뭐지 하고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문화 비축 기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 그게. 상암 경기장 바로 옆이라서. 그게 바로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옛날 70년대에 뭐 전쟁 시기에 대비해서 예. 석유 비축 기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큰 탱크가 예. 한 5개 정도 있었어요. 아. 그게 그동안 이제 폐허로 남아 있었는데. 아, 활용하지 못하고. 예, 그걸 저희들이 잘 개조를 해서 예. 전시라든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문화 비축 기지로 전환해 있는 건데요. 그 뭐 아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명성이 났습니다. 그러면 석유를 비축하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죠. 공간이요. 이 오일 그 탱크죠. 기름 탱크죠. 탱크. 네. 탱크 안을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는 들어가서 다 전시도 하고 그 공연도 높이가 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그러면? 높이가 글쎄요 몇십 미터는 되죠. 이야. 폭도 그 정도 되고. 예. 네, 재밌습니다 아주. 그런 거 자랑하시죠. 거기 가서 한번 공연 한번 하시죠. 그런 거 자랑 좀 하시죠. 자랑할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다음 또 하나만 이왕 남기면. 시가 다 됐는데. 지금 예. 세운상가. 예. 세운상가를 세운상가.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게 세운이라는 뜻이 예. 세상의 기운이 다 모인다는 뜻인데 예. 그래서 옛날에 거기 가면 탱크도 만들고 뭐 비행기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동시에 거기 한 빨간 책을 살 수 있다는 얘기 있었죠. 뭐 실제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떻게 아십니까? 사실인 건? 쇠퇴해. 아니 뭐 저 이런 아주 불량 아동들도 있었으니까. 시장님도 가신 적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 그게 지금 완전히 새로 재탄생해서 재탄생했습니다. 그 과거의 그런 장인들과 또 새로운 메이카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이 움트는 그런 기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종묘에서부터 을지로까지 나중에 다음에는 남산까지 연결합니다. 이게 일종의 공중보행 거예요. 데크를 깔아서. 예. 가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까? 네. 기가 막힐지는 제가 한번 가보고 말씀드리고요. 예. 삼선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삼선 도전하시는 거죠? 네.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죠. 삼선 짜장면 먹는다는 얘기만 하시고. 네, 우리 직원들이 자꾸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삼선에 도전하시는지 오늘 나오신 김에 얘기하시고 가시죠. 네,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지금 제 연휴도 지금 이번에 많고. 고민 다 하셨잖아요, 이제. 네. 내심 결정하셨으면서. 뭐 시민들과 함께 좀 더. 예,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네. 뭐라고 하시나. 뭐 그래도 또 여러 얘기를 듣는 과정은 좀 필요하니까. 결정하셨죠, 속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하셨으면서. 네. 아, 정말 집요하시네. 네. 그러면은 발표는 언제 합니까? 뭐 제가 결심하고. 결심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심하셨는데 발표 시기를 아직 정하지 못하신 거죠. 그렇지 않다니까 그걸 자꾸 그렇게. 결심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물으세요. 네? 결심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네. 아니 뭐 정치라는 게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수 그럼 있고. 삼선 짜장면은 왜 드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직원들이 시켜준다고만 했죠. 그럼 거부해야죠.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곱빼기로 가져와. 삼선은 안 돼. 이렇게 하셔야지. 네. 자, 곧 그럼 발표하시는 거죠? 곧. 뭐 제가 결심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심을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 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다기보다 예. 뭐 아직 사실은 시간이 그래도 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뭐 선언한 사람이 아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 아직도 기간이 뭐 이제 1년은 채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야죠.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또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실천하고 올해 가지는 안에 일에 올해 안에 해야 발표하십니까? 되고. 네, 뭐 그 정도에는 해야죠. 아, 올해 안에 하시는 걸로. 네. 올해 안에 삼선 도전을 발표하신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나오실 때는 예, 좀 덜 엄숙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본래 뭐 사람이 이런 걸 어떡합니까? 아니 지난 방송에서는 굉장히 발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나요? 예. 지금 주제가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발랄한 것으로. 그러겠습니다. 자, 올해 안에 삼선 도전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거의 제가 확정 지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원순 목사님.